젊을 땐 몰랐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줄은요. 그땐 시간이 나를 지나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그 시간을 지나온 거였습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았고 등산도 다녔고 기력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말했죠. 선생님은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괜히 뿌듯했죠. 속으로는 조금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나이 들면 그렇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더군요. 그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함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묵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뒷목이 뻐근했고 몸이 이상하게 자주 붓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일시적인 피로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병원은 귀찮았고 운동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등산은 고사하고 아파트 계단 오르기도 버거워졌지요. 무릎은 자꾸 아프다며 신호를 보냈고 허리는 굽어가기 시작했으며 언젠가부터는 혼자 양말을 신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손톱을 깎다가 숨이 찬 날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몸인데 오늘은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질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이듦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나는 그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가 조금씩 삐걱거리듯 내 몸도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60대 초반 그 시절에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미뤘습니다. 건강검진은 다음 달로, 운동은 다음 주로,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 기회로. 그렇게 다음만 외치다 보니 지금은 그 다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의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몸이 말해주는 경고를 무시했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의 결과구나.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나쁜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지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하나씩 기능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아왔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건강한 분도 있고 더 힘든 분도 있습니다. 차이는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60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습관을 지켰고 어떤 신호를 귀담아 들었는가, 그 조그만 차이가 3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60살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 잠시 어지러웠던 하루, 허리 한번 펴는 게 힘들었던 그날이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함께 늙어갈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전화번호부에서 하나 둘 지워지는 이름을 바라보며
아, 나도 이제 이 길의 끝자락에 서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조금 더 함께할 거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뤄둔 전화 한 통, 함께 걷지 못한 산책길,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가장 마음을 아리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혼자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게.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몸의 신호를 들어주고 내 곁에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무심코 넘긴 그 하루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간을 쓰는 대신 이미 지나간 페이지를 넘겨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 위에 적힌 단어들로 여러분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글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매일 딱 3분 이것만 합니다.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운동을 꼭 했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딱 3분 그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겼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3분이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았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는 90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병원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은 내과, 내일은 정형외과, 모레는 물리치료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제 경우엔 조금 달랐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60대 중반부터였는데, 그땐 병원에 갈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그냥 조금 무릎이 당기고 허벅지가 저리다 싶었죠. 걷다가 쉬는 일이 많아졌지만, 그마저도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샤워 후에 수건을 들고 종아리를 닦으려는데 갑자기 문득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양손의 검지와 엄지가 종아리를 완전히 감싸며 맞닿았지요.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제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니 당연한 노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허벅지는 더 얇아지고 계단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등산도 다녔고 손주와 줄넘기도 했던 제 다리가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박영자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도 말이 많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조금은 빛이 나 보인다고 할까요? 똑같이 늙어가고 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리도 가볍고 밝을까? 마음속으로 부러움을 삼키고 있는데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하루에 3번, 3분씩 발뒤꿈치 드는 운동을 해. 그게 뭐냐고 묻자 그 친구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거 진짜 효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근육량이 늘었대. 그래서 손주 결혼식 날 무대에 올라가 춤도 췄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나이에 춤을 출 수 있다니. 나랑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결국 저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했죠. 어르신이 무슨 아이들 체조처럼 그렇게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단 3분이라도 나를 위해 쓰겠다고.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쥐어짜지듯 뻣뻣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5번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울리지 않았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 커피를 마시기 전, 저녁에 TV 보기 전 딱 3분씩 시간을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병원에 매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몸의 근육과 마음에 넌 아직 살아있다고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무릎은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고 스스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손주와 마트를 걷고 계단을 천천히라도 오를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발뒤꿈치 운동을 매일매일 했을 겁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지금 생각하면 3분이란 시간은 그 어떤 드라마 한 편보다 뉴스 한 꼭지보다 훨씬 더 내 삶에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매일 딱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앞으로 30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발 뒤꿈치는 예전처럼 가볍지 않지만 그 3분이 제게 준 변화는 분명합니다. 삶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게 바로 작은 실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그 의자 하나 붙잡고 발 뒤꿈치를 올려보세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진지한 약속입니다. 퇴직금 6억이 사라지는데 5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90입니다. 많은 걸 잃었고 또 많은 걸 배웠지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남는 건 제가 가진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건 그게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쓸 줄 몰라서 무너진 거더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65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그때 받은 퇴직금이 6억 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만한 돈이면 꽤 큰 돈이지요. 거기에 국민연금, 사적연금, 적금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녔고 골프도 쳤습니다. 와이프와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해봤고 친구들과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즐겼죠. 이렇게 살아야지, 고생했으니 이제 누려야지. 그렇게 제 마음은 보상이라는 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2년 차가 되자 자식들이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작은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줬습니다. 자식한테 쓰는 돈이 아깝느냐? 는 주변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한 번 줬더니 두 번째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3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상선 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회복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병원비가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니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은 돈이 없진 않았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연금뿐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가진 양보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부라는 걸요. 제가 돈을 잃은 건 누군가가 빼앗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 없이 쓰고 기준 없이 나눠주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은 제가 조금씩 제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4개의 통장 이야기를 제게 해줬다면 아마 지금도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통장 이야기는 은퇴한 지 10년 된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돈은 감정 없이 다뤄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감정이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분이 만든 4개의 통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는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60%는 이 통장에 넣고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거죠. 이 통장은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최소한 이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 전체 자산의 20%를 배정합니다. 여기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이자 수익도 포함해서 월 지출을 이 통장에서만 쓰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장 안에서만 쓰겠다고 정하면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 예상치 못한 병원비, 사고, 가족 긴급 상황 등을 대비해 15% 정도는 항상 따로 빼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저는 이 통장이 없었기에 병원비가 생기자마자 당황했고 결국 기존 통장을 깨서 쓰는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행복 통장입니다. 가장 적은 5%지만 가장 소중한 통장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 쓰는 돈입니다. 취미 활동, 손주들 용돈, 친구와의 식사. 적은 돈이지만 삶의 윤활유 같은 존재죠. 이 통장이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기쁨이 유지됩니다. 이 4개의 통장을 실제로 나눠 관리하는 분을 보면서 저는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자산이 줄지 않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지켜야 하고 운영해야 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바로 통장을 나눠보세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10만 원이어도 6만 원은 원금, 2만 원은 생활비, 1만 5천 원은 비상금, 나머지 5천 원은 행복 통장으로 나누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어느 날 마음이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묵직한 안정감이 삶을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퇴직금 6억, 그땐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선 준비되지 않은 마음 앞에선 그 어떤 액수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돈을 먼저 모으지 않고 돈을 지킬 준비부터 했을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처음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처음 혼자 밥을 먹었던 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의사가 제게 고혈압이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땐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탁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걸 느꼈을 땐 그 조용함이 어찌나 시끄럽던지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 가득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안 모터 소리가 마치 고함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아이들은 둘이나 있습니다. 나름 화목한 가정이었고 퇴직 후에는 손주들 재롱에 웃기도 많이 웃었지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무너졌고 그 허전함을 자식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걸고 점심엔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쁜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제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죠. 점점 통화 횟수가 줄어들고 만남은 약속 없는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삶이 있어요. 자꾸 부담이 되면 죄송하지만 피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을 침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은 결국 그 관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 후로 저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눈 떠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잠깐 눈을 감고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 중얼거립니다. 8시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갑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공 하나에 온 마음을 쏟다 보면 쓸쓸함이 잦아듭니다. 지금은 단골 파트너도 생겼고 서로 생일도 챙기며 웃음을 나눕니다.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생겼습니다. 혼밥에도 격식을 차립니다. 접시를 예쁘게 놓고 작은 꽃 하나를 식탁 위에 두면 마치 좋은 식당에 온 듯한 기분이 들지요. 오후에는 시립도서관에 갑니다. 책 속에는 친구도 있고 과거의 나도 있고 때로는 미래의 내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클래식 음악을 틀어둡니다. 음악은 늘 내 편이더군요. 그날 감정에 따라 모차르트도 쇼팽도 때로는 그냥 바람 소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씁니다. 어떤 날은 2줄, 어떤 날은 2페이지.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그 하루를 놓치지 않는 내 마음입니다. 이 루틴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고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독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했고 결국 관계가 무너졌죠. 하지만 이제는 고독을 친구 삼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진짜 인간관계도 회복되더군요. 요즘은 자식들과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웃고 명절 한 번에도 따뜻합니다. 그 차이는 요구가 아니라 여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대상이라고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계시다면 그 조용한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공간에 당신의 음악을 틀고 당신의 책을 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하루 중 딱 1시간,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사람을 만나세요. 시장에 나가 상인과 눈을 맞추든, 공원에서 지나가는 이와 인사를 나누든, 그 한마디가 오늘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나만이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삶을 새롭게 짜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고독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힘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다 줬더니 남은 건 내 이름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거라고. 아니, 가진 걸 다 줘야 진짜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고 가장 깊은 후회였습니다. 그땐 내가 가진 게 그들에게 희망이 될 줄 알았습니다. 돈도, 집도, 시간도, 체력도 모든 걸 나눠주면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그 사랑이 나중에 고마움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요. 큰아들 결혼할 때 적금 다 깨서 아파트 마련 도와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창업한다기에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보탰습니다. 아버지 덕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제 삶도 보상받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비워졌고 그동안 자식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모든 걸 넘겨줬기에 당장 병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서요.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은 챙기셨어야죠. 그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나에겐 이름 하나만 남았구나. 법적으로는 아버지고 호적엔 부모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저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계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만 배웠지만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은 쉽게 희생이 되고 희생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한 지원이 되었고 당연한 것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 했지만 그 자유는 결국 저를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이 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십시오.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 위기를 대신 살아주는 건 부모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감정적인 자유도 생깁니다. 부담 없이 만나고 기대 없이 웃을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병원비조차 눈치 보며 자식에게 연락을 꺼리는 삶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남은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자식들에겐 마음은 주되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오고 명절이면 먼저 찾아옵니다. 큰며느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이 저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엔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온기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삶을 어떻게 지킬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삶을 후회로 채우지 않으려면 경계 있는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잃고 나서 겨우 배우게 된 지혜입니다. 다시 먹고 싶은 건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수 받던 강연도 있었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던 날도 있었죠. 누군가의 존경을 받기도 했고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90의 나이에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던 무대 위가 아니라 아내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국 한 그릇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식탁 앞에서 묵묵히 먹던 그 시간입니다. 다시 먹고 싶은 건 그 어떤 고급 음식도 아니고 여행지의 특별한 맛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전날 남은 콩나물 조금 넣고 마늘 한 톨 다져서 끓여주던 그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이 국 좀 짜지 않아? 제가 투정처럼 말하면 아내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지요. 입맛이 짠 거야. 국은 그대로야.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 사소한 대화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그 밥상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국 맛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지금에서야 제일 그리운 건 그 한 그릇의 따뜻함입니다. 그 안에는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성, 일상, 익숙함, 그리고 사랑. 그렇게 평범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건 한 친구의 임종을 지켜본 뒤였습니다. 몇 해 전 병실에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돈도 벌었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침에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이 제일 그리워.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동네 아이가 인사를 했다. 마트에서 산 귤이 달았다.
그 작은 기록들이 내 하루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걸 느꼈습니다. 일상이 감사가 되면 인생이 평온해진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그릇, 마음만 버겁게 하던 기념품들, 조금씩 비우면서 느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삶은 무거워진다는 걸요. 이제는 하루에 쓰는 물건이 몇 개 안 됩니다. 즐겨 입는 옷 2벌, 좋아하는 찻잔 1개, 그리고 일기장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낸 자리마다 따뜻한 숨결이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창밖에 나무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빗소리를 듣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우려내는 일조차 작은 의식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늘 바빴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올라가야 했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보던 TV도 끝까지 같이 본 적이 없고, 아내와 걸었던 길도 늘 핸드폰을 보며 지나쳤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놓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음을 놓친 것이었죠.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지금이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삶의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루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새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게 해주니까요. 다시 한번 아내가 끓여준 그 국을 먹을 수 있다면 아무 말 없이 그저 감사하다고,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엔 꼭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국, 나는 그게 제일 좋아.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오랜 기억이 될 겁니다. 삶은 결국 소소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커피 한 잔, 된장국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정말 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지나칠 때마다 뭔가가 사라지고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도무지 이 녀석의 마음을 알 수가 없더군요. 그게 제 나이 85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뭐랄까? 내가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점점 뒤에 남는 느낌.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복지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죠. 같이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70, 80, 모두들 손에 스마트폰 들고 쭈뼛거리며 선생님 눈치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 배운 건 전원 켜는 법이었습니다. 참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그날 전원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우린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땀엔 부끄러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쩌면 설렘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하루 한 번은 스마트폰을 켜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손주에게 잘 지내니? 라고 묻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사진 하나 보내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진에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답했을 때 나는 이렇게도 늦게 배운 삶이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영상도 찍어보고 싶고 글도 써보고 싶고 영어도, 네, 영어도요.
지금 제 나이는 90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켜고 영어 동요 따라 부르기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이상해서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노래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건 뭐지? 싶은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그 영어 동요를 흥얼거리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와, 할아버지, 이걸 언제 배웠어요? 그 순간 정말이지. 그 어떤 박수보다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늙었던 거였죠. 나는 늙었다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어차피 배워도 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켭니다. 구드 모닝 송이라는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고 뜻은 모르지만 리듬을 느끼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배움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 절실한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의무감에 배우지만 지금의 나는 순수한 기쁨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새겨지고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엔 필사도 시작했습니다. 좋은 문장을 따라 쓰는 일입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는 예쁘지 않지만 그 한자 한자 속에 제 숨결이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배움은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늦었다는 말은 배움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켜는 일, 간단한 영어 단어 하나,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를 따라 써보는 일. 작은 시작이지만 그게 당신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들고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90이라는 나이는 그저 제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호기심으로 가득하고 삶은 여전히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이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마지막으로 배운 건 무엇인가요? 혹시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래 한 소절, 책 속 문장 한 줄, 스마트폰 사진 한 장. 배움은 시작이 작아도 변화는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살아낸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들입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실했고 때로는 아프고 그러나 결국은 따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당신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운동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나서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야 거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잠기고 나서야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 된장국 한 그릇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만큼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3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의자 하나 붙잡고 발뒤꿈치를 올려보는 것부터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아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걱정해 줄 누군가가 있고, 당신 자신을 다시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감사를 적는 한 줄, 오늘 자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나를 위해 내려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